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빈센트님 모시고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원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우리 빈센트님. 자, 우리 빈센트님 참 올해 저희 삼프로TV 아침 방송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일단 인사부터 좀 전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아침 방송에 2025년 1월 2일 첫 방송을 네, 빈센트님과 함께하고 맞습니다. 2025년 마지막 방송을 그런가요? 빈센트님과 함께하는 결자 해지. 네, 좋습니다. 잘 그래요? 묶었어요. 네. 올해 잘 묶은 것 같긴 한데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뭐 항상 좀 잔정짓게 뷰를 내는 목적이 있으니까 당시 1월 2일 날 달러 환율이 올해 연말에는 지금보다 수준이 낮아질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올해 한 3분기까지 그 뷰가 잘 맞다가 연말에 급등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빗나가는구나 싶었는데 또 정부의 깜짝 개입으로 또 여전히 연초보다는 또 낮은 수준에서 마감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연초 얼마? 올해 연초가 진짜 얼마였지? 1470원대, 네. 780원대. 연초가 1,400. 맞아.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개헌 뭐 이런 거 1470원. 해갖고 네. 불안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오늘 1,440원대인가요? 30원대인가요? 네, 그렇게 좀 30, 40원쯤까지 낮춰졌고요. 낮아졌으니까. 네. 네, 30원. 네. 30원. 환율은 앞으로도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로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레벨은 확실히 좀 높은 수준에서 있어 보이고요. 높다는 거는 1,400원대 이상. 뭐 미디엄 값, 중위 값이 1,400원 선에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1,400 아래로는 잘 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내려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수급 정면으로 많이 꼬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갈 돈들이 많다는 기대감, 우려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 그럼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아주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계속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하면 네. 외국인들 안 들어올 거고 네, 구두 개입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될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 들어올 것 같고 네. 과거에는 그럼 구두 개입으로 원화 안정됐을 때 어땠어요?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구두 개입으로 외환시장, 특히 달러 환율의 방향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다 같은 한국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지금의 원화의 약세,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지속한다면 영영 외국인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일 수 있는데요. 불안감일 수도 있고 올해 코스피가 4,000피대에 안착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했죠. 그런 의미에 보면 지금처럼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우리 증시가 5,000피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뭐 의구심도 또 있는 건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면요. 지난 10년 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조사해 왔습니다. 2016년에 있었고 네. 2025년 10월까지 외환시장이 구두 개입 네. 사유들입니다. 보면 대부분 제가 음영 처리해놨는데요. 2016년에는 위안화가 참 약세가 돼서 2019년에도 위안화가 크게 절하돼서 2021년에는 연준 테이퍼링, 달러가 강세여서 그다음에 2022년 들어오면서 러우 전쟁, FOMC 빅스텝, 경기 침체 우려, 2024년에는 이제 중동 사태, 달러 가치 상승, 뭐 탄핵, 그리고 2025년 올해 10월달에는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서학개미들에 대한 환율에 대한 우려. 보면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었고, 그다음에 정세, 지정학적 우려를 좀 받았었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환시장 구두 개입 이후에 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보죠. 인덱스가 100 기준이고요. 그러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혼재돼 있죠. 네. 네,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 한 다음에 2주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코스피에 보겠습니다. 뭐 구두 개입 이후에 오른 적도 있고요. 2025년 10월달에 올랐었고 다른 때는 내려갈 때도 있고 좀 결국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은 특별히 없구나. 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은 단기적 요소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건 요거죠. 그래서 네. 구두 개입 이후에 업종별 평균 주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1.1% 네.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평균보다 올랐던 거는 조선, 기계, IT, 화학, 증권, 유틸리티, 자동차, 운송, 반도체 등등. 그러니까 결국 구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워낙 강세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때 조선 기계가 그래도 아웃퍼폼 됐다.
그 정도 의미. 더 이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뭐 조선기계가 다시 뭐 더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그때는 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조선기계가 좋았을 거고 네. 지금도 비슷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진 않죠. 그런데 예를 네. 들어서 구두개입 이후에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올랐을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2주간의 행태를 보면 왜 2주를 꼽았냐면 그래도 한 2주 한 10 영업일 동안에 지속된다고 본다면 어느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개입이 딱 하나 영향력이 있다면 기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달러 환율의 1,500원 선에 더 이상 넘지 않겠다. 적어도 정부가 달러 환율의 1,500원 선은 방어하겠다. 네. 이런 기대감은 형성됐죠. 음. 그러니까 그 이후로 1,500원 선에 계속해서 터치할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네. 지난 10번의 확률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거죠. 아, 마지노선이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 유독 조선 기계가 아웃퍼폼했다니까 워낙 강세에 대한 기대죠. 기대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신기하네요. 수출이면은 네. 수출이면 약세가 돼야 되는데 네, 수출이면 오히려 그 워낙 강세로 인해서 내수가 좀 더 주목받을 것 같은 그렇지도 않았네요. 뭐 딱히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딱 그렇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제 월모부에서 네. 저희 신한의 오건영 단장 오셔가지고 환율 얘기 참 심도 있게 했는데 결국 뉴 노멀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금리차, 물가차, 성장차 등등으로 나타나 있었던 그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환율 공식들. 지금 당장은 뭐 영원히 안 맞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2026년 이벤트 미리 보기 시간 여행 6개월 떠나보자. 상반기 1분기, 2분기 봤다면 이제 3분기, 4분기입니다. 오늘로써 내년도 이벤트는 다 보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3분기, 4분기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분기 키워드는 연준입니다. 7월, 8월, 9월은 미국 연준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연준을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새로운 의장을 곧 임명할 거다 등등. 네. 그래서 연초부터 미국의 새로운 숫자 연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되겠지만 결국 3분기가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4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입니다. 레드 웨이브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 8, 9월 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달에 중요한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좀 나열했습니다. 트럼프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네. 아메리칸 드림의 트럼프 버전이고요. 실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적어도 트럼프 정권에 태어났던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국가에서 쿠폰, 즉 돈을 주겠다. 그래서 $1,000부터 시작하자. 정부가 이 정도 줄 테니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사랑이 좀 더 부과된다면 돈을 더 불입해라. 그래서 결국 복리 효과로 나중에 이들이 18세 이상이 됐을 때는 꽤 큰 부를 넉넉하게 보일 것이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왜 움직이는 거를 가만 보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지지율 다지기, 내수 다지기.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8월 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잭슨홀 미팅. 새로운 연준 의장 어떤 캐빈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 캐빈의 첫 신고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예상컨대 임팩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잭슨홀에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베센스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나름 구두 개입하고 있죠. 네. 이번에 연준 바뀌면 연준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점도프 무역론까지 얘기 네. 나오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대한 이런 것들 연준이 직무에 뭐 유기하고 있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잭슨홀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3분기에는 잭슨홀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들 또 보고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여전히 이제 FOMC 9월 FOMC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차차년도의 전망치가 발표되니까 그게 네.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예산안 처리들 나오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재정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변동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3분기쯤에는 연준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딱 한 1년쯤 뒤죠. 이게 겨울이 되면 10월 달에는 BOJ 뒤에도 이제 차트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BOJ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뒤에 제가 데이터 몇 개 보여드릴 텐데 BOJ 금리 인상 할 건데 상당히 느리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의 1년 터울로 계속 금리 네. 인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선행 지표 좀 말씀드릴 거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그 중간 선거 이면에 깔려 있는 게 한국은행 지금 수준으로 보면 금리 잘 인하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저희 하나증권의 스탠스이기도 한데 내년 한 11월 달쯤에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5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고 내년도에 한 두 차례 할 것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죠. 외환 시장도 안정돼야 되고 지금처럼 또한 부동산 가격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흐름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쨌든 가정하에서 한국은행이 BOK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주목할 금리 인하 보고 있고 저기 1년 뒤에는 2026년 12월에는요 G20 정상회담인데요. 이때는 미국이 의장국입니다. 네, 트럼프가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에 레드웨이브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이때는 또 다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구미에 맞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내년도 하반기가 펼쳐질 이벤트들이고요. 요거 좀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금은 어떻게 되냐 얘기가 좀 많아서 너무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너무 급락했어요. 그렇죠. 요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은 가격의 추이고요, 금 가격의 추이입니다. 어디가 더 높아 보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상승률? 뭐 상승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둘 다. 네. 네. 뭐 은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이 올랐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근데 은과 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금과 은의 상대 강도.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큰데요. 금과 은의 상대 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68배입니다. 금은 은보다 평균적으로 한 68배 비싼 게 평균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평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은이 너무 비싸졌죠. 네, 그런데 간혹 이렇게 평균을 내려왔을 때마다 우리가 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2010년도 후반, 코로나 때 직후, 최근에. 그래서 이걸 갖고 위험 신호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잣대를 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모든 것들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은 상대 강도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에 은에 대한 수요를 가만 보면 은은 네. 경기에 대해 민감하니까 네.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연결고리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과 은의 상대 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 역사적 평균은 이제 막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거 메시지 하나 좀 드립니다.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막 하회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근데 과거 90년대에 보면 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10년까지 금과 은의 이 상대 강도를 보면 되게 드라마틱했습니다. 언제부터 추세가 바뀌었냐면요. 2012년 이후에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금은 상대 강도는 금이 절대 위에 있었죠. 이렇게 트렌드가 한 방향으로 이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너무 많이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은도 많이 오른다라는 게 반복 패턴. 그래서 우리가 금이 많이 올랐으면 그 뒤로 따라오는 게 이제 은과 구리를 봐야 된다라는 게 네. 과거 90년대 후반부터 서프라임 바로 직전까지의 흐름입니다. 항상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 올랐다. 그런데 서프라임 이후에 팬데믹까지 금만 계속해서 올랐던 시대가 있었다. 근데 네. 지금이 그런 시대냐 아니면 은과 같이 오를 거냐 올해만 놓고 보면 금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번 사람은 은 투자, 금 구리 투자라는 거. 그게 과거의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은 진짜 많이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에. 상대로 좀 싸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은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꽤 네. 수익률이 매우 좋았던 네. 그런 시기. 근데 저는 여전히 뭐 네. 금을 더 좋게 봅니다. 여전히 금? 네. 여전히 당신의 포트가 빛나도록 꾸려라. 금으로 빛나야 돼요. 금색. 금이 참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네. 여전히 괜찮다 아직은. 맞습니다. 네. 금은 상대적으로 내년에도 포트의 상당적 부분 비중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계속해서 들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만한 게 없다.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은 생각하셨어요? 정프로님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금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 더
더 갈까 이제 늘 고민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제가 네.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정프로님의 이런 멘트를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어저께 우리 시장을 빛나게 했던 쌍두마차 중에 가장 큰 거는 여주사, 네. 빛났던 SK하이닉스. 네. 네, 여전히 비싸죠. 네. 네, 올타임 하이 찍고 있으니까 가격 보면 못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오늘 BOJ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급할 것 없는 일본 BOJ.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BOJ의 멘트이죠. 뭐 중립금리 얘기 많이 하면서. 네. 그런데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차 상관관계를 갖고 왔습니다. 엔화 환율과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시차 상관관계 한 11개월 정도 엔화 환율이 선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이 회색이거든요. 네. 회색이 이제 향후 엔화 환율의 향방,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향방일 수 있습니다. 이 환율 역축 아닌 거죠? 역축 아니고요. 우축인데 이게 이제 선행 지표로 제가 11개월 정도 리딩한 거예요. 보기 편하게. 네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 정도 흐름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지난 15년, 20년 가까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달러의 환율하고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선행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 환율의 절대 값이 아닌 거죠, 저게? 네, 증가율입니다. 아, 증가율인 거죠? 네, 네네. 네,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꽤 높고요. 0.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경제 지표를 갖고 선행, 후행 알아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본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되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급할 것 없이 천천히 하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방 압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경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오른쪽 차트는 일본의 2년짜리 국채 금리가 1% 정도를 지금 시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0.5%인 정책 금리 말고 한 번 더 인상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2년 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본의 기준 금리가 1% 정도 될 거다라는 게 이미 많이 반영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인상하네요. 진짜. 네. 내년에도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고선 되게 우연찮게 이거 보고 터울이 그냥 거의 1년이라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네 했는데 진짜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되게 가십거리인데 네. 일본의 인플레이션 되게 위험해요. 아, 그렇죠. 네. 왜 위험하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일본의 내각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일본 BOJ도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태인데 달러의 환율의 수준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아갖고 일본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 같지만 실제 펀더멘탈을 보면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낮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그 엔캐리, 네, 엔캐리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겁나면 엔화 환율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환율을 그렇게 높이면 그러니까 네. 엔화 가치를 이렇게 낮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들이 그렇게 낮춰놓고는 인플레이션을 겁내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베노믹스를 처음에 이거 네.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의 후폭풍이죠. 아베노믹스가 끝나기 전에 미완의 완성일 때 팬데믹이 터졌고, 그래서 사실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엔화의 약세를 견인해서 정체돼 있던 일본의 모멘텀을 살리자. 꼭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자. 그게 소기의 성공을 이뤘죠. 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일본이 엔화 환율의 약세를 견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초반에 막 견인한 건 맞지만 그 네. 뒤로는 그냥 스스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뭐 컨트롤을 벗어났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일본 저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심각하다 내지는 꽤 됐다고 판단할 만한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입니다. 야, 이거 일본에서 3%면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고 엔화 약세를 보면 일본 BOJ가 진짜 서둘러서 하겠다. 그게 네. 이제 공포감이 엔캐리로 다 이제 우려감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서두를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서두르지 않을 거다. 우리는요? 네, 우리는 보시면 최근에 언론상에서 문매를 맡고 있는 M2 증가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한 7, 8% 정도 M2 증가율, 한 9% 정도 올랐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돈이 같이 간다. 네, 돈도 이렇게 많이 풀렸고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5월 달이 가장 잿박입니다. 네? 5월 달에 많은 것들이 부동산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완료가 5월 9일인가 그렇고요. 26년 5월. 네네. 아. 우리나라 지선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한 달, 네, 한 네, 2주 네. 앞두고 네. 많은 것들이 부동산 정책과 결부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정치적인 지지율을 감안해서 정부가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을 부동산의 제한이라든지 제약 조건을 해결해 줬던 게 관행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은 특이하게 가계 포트폴리오의 70%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풀려도 가계 자산의 30%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네. 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불패시나 여전히 뿌리기에 고착화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움직인다고 보면 1월부터 12월 중에서 5월달 전후가 크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 이벤트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소득세 유예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유예 만료가 5월 9일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 보면 예.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수준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대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게 오른쪽 차트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앞에 일본 가만 보시죠.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너네 금리 더 올려야 되지라고 반영하고 있죠. 네. 근데 한국은 거의 다 반영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변수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리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1, 2월, 3월 이때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반기 특집했을 때 예? 1분기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CES도 있고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1월달에 연준위원장도 지명이 될 것이고 네. 상당히 올해 특히 이번 주가 올해를 끝나는 마지막 주가 있으면서도 1월 2일에는 또 한 해를 여는 첫 폼을 여는 한 주니까요. 끝과 시작이 공교롭게 같은 주입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들을 막 보면 첫 주가 왜 중요하냐면 첫 주에 주도했던 상승폭이 컸던 업종이 상반기를 주도하더라라는 통계적인 확률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결제해지를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처럼 반도체 업종이 좋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의심하지 말고 반도체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년엔 저는 주식의 해라고 봅니다. 네. 유동성 깔려 있고요. 포모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황금성에서 주식만 한 게 없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결론은 늘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달리는 말에서 내려올 때가 아니다. 의심하지 말자. 가격 보면 주식은 늘 비쌌다. 저는 이 주식 어때라고 했을 때 그거 비싸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여전히 갈룸이 있다. 어느 사람한테 요즘에 SK하이닉스 어때요, 여러분? 그거 싸잖아라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 살려고 할 때는 늘 비싸지. 네. 예.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쌌다. 올해는 특히 그랬죠. 오늘이 저점이다. 알겠습니다. 그 초지일관 네.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0일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런 초지일관한 맞아요.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주식이다. 그 코스피가 오늘 자칫하면 지금 사상 최고? 네, 그렇죠? 네. 자칫하면 사상 최고예요? 네. 진짜 사상 최고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 오르면 사상 최고예요? 한 20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네. 네. 그럼 플러스만 나면 무조건 사상 최고네, 그죠? 근데 또 어저께 미국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니까. 시작은 좀 내려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속보들 보면 근데 뭐 또 우리는 메모리가 있으니까. 근데 또 2차전지 관련돼서 또 계약 2차 전지가 취소도 또 많고 계약 하니까. 취소도 있었어. 그래갖고. 그래서 이럴 네. 때 오늘은 네. 뭐 감히 말씀드리면 오후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오전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이제 혼재돼 있고 네. 네, 오후장이 이제 방향성을 겪으면서 언론상에서 뭐 올해를 복귀했을 때 신고점 올타임 하이를 찍고 끝날지. 일단 모르겠어요.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2025년이라는 한 해가 네.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 자체가 네. 많은 분들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고요. 제가 뭐 연간 전망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코스피 50년 역사에서 네. 올해만한 해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 올 한해 진짜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저희 네. 뭐 다양한 행사들 또 오프라인 뭐 이벤트들 많이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내년에 아마 더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꾸준하겠습니다. 꾸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따로 멋있다. 얘기해봤는데 네. 진짜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을 걸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야 돼. 뭘 하든 인사를 걸고 목숨 맞아. 걸고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빈센트님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내년도 목숨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목숨 걸고 이번에 미국 한번 갔다 올까요? 그러시죠. 네. 미국만 가실 건 아니죠? 그렇죠. 미국 옵션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옵션. 중국 옵션이 하나 있죠. 네. 미국은 뉴욕과 보스턴, 네. 아이비리그도 한번 가고 뉴욕의 첨단 금융 네. 또 한번 구경 직접 경험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말 화려한 상해. 네. 상해 안 가보신 분들은 진짜 뭐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초월이더라고요. 계속 바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해에 가면은 정말 공대에 미친 중국 사람들이 어느 공대를 보내는지 나의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도 저희 해외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대학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복단대 또 상해 교통대 재학생들을 멘토로 직접 만나보는 시간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 역대 참가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거 그거는 네. 아마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운영하는지를 아마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리뷰 같은 거 한번 쭉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저희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예, 여기로 또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오게 될 이제 설이죠 설. 네. 설 연휴에 어떻게 알차게 보내실지 한번 잘 계획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새해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